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증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로 331 사건 선고 공판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특검법에 따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관계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나오신 분들, 예. 특별검사부 김한수, 특별검사부 박노수, 파견검사 송인호, 신정수, 최준환, 이희욱, 박동진 출석하였습니다. 네. 일곱 분 나오신 것 같죠? 네. 변호인 측에서는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피고인 데리고 나오시죠? 네, 자리에 앉으시죠. 김건희 피고인이죠. 예. 예, 주소와 직업은 지난번 공판기일에서 말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까? 예. 판결 내용이 좀 길어서 착석한 상태에서 판결 이유 말하고 주문 선고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항소 이후의 요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 성립이나 죄수, 공소시효 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무죄 부분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죄 부분인 2022년 7월 5일자 및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 수재 부분에 관해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권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 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함으로써 8억 1,144만 3,596원의 차익을 실현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모 씨, 이모 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12년 11월 28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합계 61만 195주를 매수하고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21년 3월 30경 사이 51만 4,725주에 대한 통정 매매를 하고 2021년 1월 10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권모 씨, 이모 씨 등의 위 시세 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동액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이익을 추적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주의적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 22일부터 28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및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매매 행위를 첫 번째 행위로 2011년 3월 30일경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한 개의 매수 행위를 두 번째 행위로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매수 행위를 세 번째 행위로 특정 구분한 다음 첫 번째 행위는 포괄일제, 두 번째 행위는 단일범행, 세 번째 행위는 포괄일제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위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이후면소, 세 번째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첫 번째 행위에 관해서 피고인은 민모 씨, 김모 씨 등에게 넘겨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및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도움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범들과 사이에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의 주의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 통정 매매 과정, 그 밖의 사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입니다. 여기서 블랙펄은 주식회사 블랙펄 인베스트를 말합니다. 김모 씨는 2010년 10월경 블랙펄의 대표이사 이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권모 씨를 만나 그로부터 시세 조정을 의뢰받게 되었고 2010년 10월 19일부터 20일경 블랙펄 측의 민모 씨에게 권모 씨를 찾아가 주변인들 보유 주식을 알아봐 달라고 제안할 것임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2일경 권모 씨의 권유에 따라 자신 명의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 10억 원을 새롭게 입금하고 그 무렵 블랙펄 측에 위 증권계좌를 위탁하였으며 위 증권계좌에 2010년 10월 2일경 9억 5천만 원과 11월 4일경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및 증권계좌 제공은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도 매수 권한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권모 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블랙펄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모 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1인 매매를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라는 단일 종목에 대한 1인 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고 그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첫째 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둘째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1인 매매 위탁 기간을 정하였거나 원금 대비 수익 내지 손실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거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피고인은 다른 회사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한 분산 투자나 위험 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블랙펄 측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여섯 번째, 그와 같이 증권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블랙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든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는데, 위 증권 계좌의 경우 주가 상승기 매매 관여 상위 계좌 3위에 올랐고 매수호가 48만 5,667주 중 35만 5,828주를 직접간 대비 고가 매수호가로 제출하여 매수호가 수량 상위 계좌 15개 중에서 그 수량과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제공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그 무렵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 처음 10억 원을 입금한 이후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두 번 더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추가 입금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증권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박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음들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다양하고 특히 순차 공보가 일반적인 시세조정 행위에 따른 수익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안해서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산 관련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박모 씨로부터 정산에 관한 자문을 받다가 위 엑셀 파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엑셀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과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및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모 씨, 블랙펄 측의 민모 씨가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인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모 씨, 김모 씨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이 18만 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모 씨, 민모 씨가 정한 시점이나 호가에 매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민모 씨, 김모 씨가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민모 씨, 김모 씨 측이 매수하여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8만 주 중 13만 9,383주 부분은 관련 판결에서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정 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 유가증권 또는 협회 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앞서 본 주식 거래의 태양이나 거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서 보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매매가 성악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당시 주식 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9년 5월경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평소 거래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고인과 박모 씨 사이에 과거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거래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0월 28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본격적인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평소 하루치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1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1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8만 주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고,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3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김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18만 주 거래에 관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주식을 많이 잡아놓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당시 거래량을 늘려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의혹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실제 김모 씨는 진술 과정에서 부수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주고받으니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이모 씨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또한 피고인 측은 2010년 10월 8일 하루 만에 27만 주를 처분한 점을 드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 27만 주를 매도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2010년 10월 8일자 주식 거래량은 무려 305만 2,105주에 이르고 305만 2,105주에 이르고 이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기간 중 최고 거래량에 해당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18만 주를 블랙홀 측에 제공하려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중 13만 9,383주의 거래는 그 자체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되는 사이에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거래에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모 씨로부터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달리 블랙펄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블랙펄 측은 피고인에게 2011년 1월 10일 및 2011년 1월 12일에 있었던 블록딜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수수료 공제에 따른 피고인과 블랙펄 측의 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블록딜은 피고인과의 정산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들의 거래 목적을 피고인이 알 경우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다수의 공범이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시세조정 범행의 특성상 공범들 사이에 정산 내지 이익 배분을 앞두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이상 피고인에게 거래 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산 과정에서의 블랙홀 측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또한 이와 같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모 씨는 관련 판결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고 방조범의 성립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손모 씨와 달리 적어도 2011년 1월 13일까지는 블랙펄 측의 지시나 요청에 아무런 이유 없이 따랐고, 블랙펄 측의 20억 원의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등을 넘겨주어 블랙펄 측이 매도 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손모 씨의 경우 시세조정 세력으로부터 수익을 배부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그 수익을 받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4만 9,383주를 통정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정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블랙펄 측의 시세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김모 씨와 이모 씨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을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시세조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조정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질 무렵 시세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언론 매체의 추적 보도나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등으로 자신들의 시세조정 범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불안이나 위기감,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모 씨 등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주로 권모 씨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와 같은 통화 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 관여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김모 씨가 민모 씨나 연모 씨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적하지만, 위각 문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의 문자 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에 관한 법리와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모 씨는 김모 씨, 블랙펄 등 시세조정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권모 씨의 권유로 시세조정 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 원의 자금이 든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위탁하여 시세조정 행위에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6대 4로 나눴으며, 김모 씨와 블랙펄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중 적어도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13만 9,383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간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범죄 일람표 1순번 1 내지 4, 17, 80 기재 주식거래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겉멋이 둔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2010년 10월 21일경 별지 범죄 일람표 1순번 1 내지 4 기재 거래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7 기재 거래는 관련 판결에서 통정 가장 매매로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볼 증거도 없습니다. 같은 범죄 일람표 1 순번 80 기재 거래 또한 관련 판결에서 통정 가장 매매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가 통정 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블랙펄 측과의 정산 이후인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블랙펄 측에 맡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1인 매매를 종료하였고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피고인과 겉멋이 등의 의사 연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202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친 이후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거래는 시세 조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순번 81기재 거래인 2021년 3월 30일자 거래는 관련 판결에서 시세 조정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정 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명의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거래는 관련 판결에서 시세 조정 행위로 판단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순번 일부 기재와 같이 42회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악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시세 조정 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범들의 시세 조정 행위가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지속되었음을 이유로 범행 종기를 변경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초 공소를 제기한 범행 종기인 2012년 12월 5일이 지난 이후 공범들이 통정 가장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전이나 시세 조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거래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 책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21일경, 2010년 10월 28일경
2011년 1월 13일경 기재 거래 관련 피고인의 방조 책임이나 2012년 12월 6일 및 2012년 12월 7일경에도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방조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4일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모 씨 등 시세 조정 세력들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1년 1월 14일 이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방조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1월 14일 이후 공범들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 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으므로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 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위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식 시세 조정의 목적으로 허위 매수 주문 행위, 고가 매수 주문 행위 및 통정 매매 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권모 씨, 김모 씨,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시세 조정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 대여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하던 등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는 바,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시세 조정 행위를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도 아니하는 이상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행한 시세 조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액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의 명의 또는 그 차명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만을 토대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 8억 1,144만 3,596원을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당이득액은 구 자본시장법상 가중구성 요건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유형적 부당이득액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에 가중구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에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위반 행위자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수가 관여하는 시세조정 범죄 특성상 위반자들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공범들별로 시세조정에 이용되는 계좌와 이익을 실현한 계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시세조정행위 전체로부터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려면 전체 공범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 등이 밝혀져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한편 관련 판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당이득액을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그 거래 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관련 판결에서도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측은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는 전체 범죄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총 532일 거래일 중 피고인의 주식 매매는 45거래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시기 중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경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등락이 있었던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사이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부 요인이 존재하였던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당이득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액인데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의 매매 차익인 1억 704만 2,581원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의 매도 금액에서 위반행위 이전 기간인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의 매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경 향후 이 사건 조정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지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소멸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권모씨, 김모씨, 블랙펄드가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시세조정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세 대우기재를 제공하였으며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하는 등 포괄일체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모범들의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세조정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행위로 인한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는 다른 공모범들이 범행을 마친 2012년 12월 5일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소시효 10년이 도고하기 전인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모씨 등에 대해서 순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유죄 판결이 2025년 4월 3일 확정되었으며 민모씨에 대하여 그 이전이 2022년 12월 15일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관련 특검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이상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5년 8월 29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다음으로 이 부분 주의적 공소 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중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 일부 이유 면소를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면서 부분 포함 및 2022년 4월 7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예, 형사보상 안내문은 받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천천히 퇴정하시고, 네, 방청인들께서